신뢰를 쌓는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 이 책에서 얘기했던 거는 그 개인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 서로. 근데 사회복지 조직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직원이 이 사회복지계에 왜 들어왔는지 개인적인 미션 비전이나 이상이나 사명에 대해서 물어보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그렇게 많이 안 가지시더라고요, 대부분. 이게 동양식 문화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우리 복지계 안에서 그러한 진지한 얘기를 직원들끼리 같이 하는 것이 왠지 이상한 것 같은, 익숙하지 않은 문화인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로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평가다라고 생각하는 안전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기관마다 다니면서 워크숍 같은 걸 했었을 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물어보느냐면 그냥 무작위로 직원들이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제가 중간에 어느 직원한테, 예를 들면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아시는 선생님 바로 옆에 계시는 선생님의 사회복지의 이상에 대해서 꿈꾸시는 바가 무엇인지 좀 이야기해 달라고, 선생님 거 말고 옆 사람 거 이야기해 달라고 하면 대부분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게 깊게 진지하게 선생님의 꿈과 이상에 대해서 듣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서로 하기가 매우 어색해하고, 또 누군가가 나의 꿈은 이런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직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왜 워크숍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손이 오그라들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문화예요. 오히려 우리가 보통 당사자라고 부르는 그 클라이언트 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반응하는 데는 사람들이 잘하는데, 이상하게 동료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직 문화가 기관마다도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게 익숙하지 않은 문화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워크숍을 가서 자리를 마련해 놓고 분위기 잡고 하라 그러면 잘 하시는데, 기관 내에서 하시라고 그러면 잘 못 하시는 경향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물론 기관마다 다를 거고, 그 최고 관리자가 어떠한 안전의 것을 보장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는데, 예,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나누고 그 나눈 걸 가지고 기관의 미션 비전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도 직원분들이 어떤 이상을 갖고 있는지 그 이상들을 최대한 기관의 이상으로 합쳐시켜 나가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이 우리한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신입 직원이 와도 빨리 교육시켜가지고 일시키는데 바쁘지, 그 사람이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읽은 내용으로는 보면 상사는 사실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은데 직원은 그걸 위협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힘이 있으니까, 이게 위력이 있으니까, 위계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상사들이 엄청 억울하다. 예, 맞습니다. 예. 나는 그냥 평상시 얼굴로 이야기했는데 직원 입장에서는 화난 것처럼 보이더라.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저쪽은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고 나는 그걸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서 과도하게 이미지가 형성되는 거다. 그래서 그 상사가 1년 전 일을 꺼내서 이야기했을 때 그냥 나는 1년 전 일이 생각나서 이야기한 건데 직원은 아직도 담고 있었단 말인가? 막 이런 이 불안함을 느낀다고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본능에 가깝다고, 불안함이라고 하는 건. 그 얘기를 책에서 읽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보면 팩트랑 상관없이 엄마 아빠가 싸우면 애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달려와서 죄송해요, 제가 잘할게요 그러거든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이유도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건 거죠. 그걸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면 권력을
받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잘못으로부터 저렇게 화가 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2 시쯤에 관장님께서 직원한테 "이따가 퇴근하기 전에 잠깐 내 방으로 오세요."라고 하는데 2 시부터 6 시까지 시간이 있다. 그러면 이 4 시간 동안 직원은 '내가 뭘 잘못한 게 들켰나? 혼나게 되나? 잘리나?'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4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갔더니 관장님께서 "이것 좀 잠깐 어느 팀에 갖다 주세요." 뭐 이러면 열이 받아 가지고 아니 미리 말을 해 주지. "나는 이 두려움 속에서 헤엄쳤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게 기본적인 위력에 따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장기적으로는 직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분을 돕든 그분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자주적으로 주체적으로 사실 수 있도록 돕는 걸 지향하니 당연히 직원도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자기의 삶의 줏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서 성장시키고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는 장기적 과제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는데 지금 당장에는 그거는 몇 년 후의 일일 수 있고, 근데 지금은 이미 바람에 한없이 떠는 사리나무 같은 그런 사람 같은 경우도 그 사람도 품고 가야 되는 역할을 맡은 게 리더인 거죠. 예. 어 그 그래서 억울한 면이 많다고 생각해요. 예. 오해받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하고 이게 선생님 방금 말씀하셨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주체적이지 않은 직원과 주체적인 직원, 어느 직원이 좀 더 역할과 권한을 많이 갖게 될까요? 주체적인 직원이겠죠. 그러면은 주체적인 사람이 그 자리를 갖게 될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체적인 사람으로서 내가 성공했던 사람들은 주체적이지 않은 사람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지는, 나는 잘 나갔던 사람이고 주체적이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주체적이지 않은 사람이라서 '내가 혹시 이해 못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요. 왜냐하면 주체적이지 않은 사람한테 주체적으로 살라고 하는 것만큼 힘든 게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요 상황에서 생각해 보시면 모든 직원이 쫙 있다고 볼게요. 근데 정상분포 곡선처럼 이렇게 있겠죠. 주체적이고 열심히 하는 직원이 있고, 어 주체적인 건 모르겠고 하여튼 그 열심히도 안 하는 직원. 그리고 그냥 중간쯤에 있어서 분위기에 따라서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쪽으로 가기도 하는,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게 정상이죠. 어느 조직이든. 예. 어 그런데 나를 생각하면,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뽑으면, 그러면은 조직이 주체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로 대부분이 채워지고 극소수의 별로 준비되지 않거나 아니면 힘든 직원이 있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대학 교육도 지금 주체성이 없어지더라고요. 예. 지금, 그러니까 요새는 제가 그만뒀는데 학교 강의도 갔었거든요. 그런데 참여형으로 했어요, 진짜로. 그랬더니 어 처음 해 봤대요. 그러니까 다른 수업도 참여형이라는 이름으로는 하는데 본인이 발표하면 교수님이 다 공격하고 까고 막 이렇게 해서 상처만 받고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만 받았었고, 자기가 무엇인가 이야기를 했을 때 구성원들이랑 다 같이 그걸 어떻게 좋게 더 만들까를 가지고 이렇게 건설적으로 논의하는 참여형으로 해본 거는 요번 수업이 처음이었고 앞으로도 처음일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학생분들이.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된 건가 알아봤더니 교수님들이 어 상대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평가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장학금에 민감해서, 그래서 제가 왜 B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과제가 여러 개 나가고 그 과제마다 점수를 줘야 되고
그리고 그 점수들을 가지고 나중에 합산해서 네 점수가 이거라서 B야 라고 하는 걸로 안 하고, 주도성이 많이, 그러니까 교수의 객관적인 평가가 아닌 자의성이 많이 들어간 것 같으면 이걸 방어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것도 이제 교수님들이 평가를 받으면서 그런 시스템들로 가기 시작하니까 다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가고, 이런 흐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의 하나의 예로 들어보면 관제사 있잖아요. 비행기 이착륙하는 거 관제하는, 관제탑에서 일하는 관제사인데 관제를 잘못해서 비행기가 충돌해서 몇백 명이 죽잖아요. 그럼 이 관제사는 무슨 처벌을 받을까요? 비행기 잘못 관제하면 적어도 몇백 명이 죽잖아요. 그런데 처벌을 안 받아요. 아무도 안 받습니다. 관제사가 잘못 관제를 유도했어도 그래도 처벌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 처벌을 받는 순간 관제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신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자기 책임이 아닌 다른 핑계를 대기 시작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똑같은 일이 다음번에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관제사가 사실을 숨기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300명이 또 죽는 거예요. 다음번에. 근데 이거는 이 이후에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인 거고, 대신에 그렇게 해도 관제사가 다음번에 거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300명을 죽인 사람인데 다음번에 내가 또 관제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이걸 보면 저희가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따져야지 된다라고 하는 게 신화처럼 있거든요. 근데 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지는 것으로서 얻는 유익과, 책임 소재는 별로 따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함으로써 얻는 그 유익을 따져봐서, 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지는 것도 유익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 그 범위 안에 있는 건 거죠. 그렇게 보면 직원 입장에서는 평가 잘못 받았는데, 요번에 만약에 보건복지 평가 잘못 받았는데 관장님께서 막 울그락불그락 거리신다. 그러면 그걸 보고서 이거보다 더 큰 일이 벌어졌을 때는 관장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유추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리더십 책들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공식적으로도 잘해야 되나, 비공식적, 즉 공감 능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조직을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게, 요새 이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 말했던 직원들의 불안, 감정 이런 것들을 다루어주는, 잘 읽어내고 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반대로 이야기하면 요즘 직원분들이 자기의 감정이나 그리고 실제적인 업무를 해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취약한, 다 밀레니엄 세대라고 많이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본 건 많아서 눈은 높으나 해본 적은 한 번도 없고,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는 의사소통을 많이 해봤으나 직접 얼굴을 보면서 감정 표현으로 의사소통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여기에 서툰 세대랑 같이 일할 때에는 오히려 공감 능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그걸 읽어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게 잘못됐다고 볼 거냐 아니면 요즘 세대가 다 이러냐라고 봤을 때 그걸 이 현실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리더가 되신 분이 사실은 제가 강의 때도 가끔 말씀드리는데 불쌍한 세대라고. 네, 불쌍한 세대입니다. 네. 경계에 있어서 이것도 이해해야 되고 이것도 이해해야 되고, 지난번 써주셨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나는 아직 경계인이라서 이쪽도 어설프고 이쪽도 어설픈데, 근데 이 둘에 대한 것들을 지금 요구받고 있는 세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은 있었어요. 여기에 지원하신 분 같은 경우에 진짜로 절차 탕마할 게 많으실까? 오히려 절차 탕마할 것이 널려 있는 분은 이걸 안 들으실 거고, 절차 탕마를 평상시에 많이 해서 한이 쌓여 있는 분이 그런데 또 스스로도 계속해서 절차 탕마하려고 하시니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절차 탕마할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했었어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예, 예. 근데 저는 이거는 있어요. 그 생각의 지도를 읽자고 했던 건 이해가, 그 세대가 이해가 되면 최소한 한은 조금 덜 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왜 저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되면. 근데 이해를 못하고 암기를 해야 되면 한이 더 쌓일 가능성은 크다고는 생각해요.